2. 접선 실패. 보두만의 어머니 감골댁은 며느리를 벌써 한 달째 친정에 숨겨놓고 있었다. 친정이라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버리고 부모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곤 낡을 대로 낡아 주저앉기 직전인 초가 삼간뿐이었다. 거기에 늙은 오빠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 그곳은 말이 친정이지 오빠네일 뿐이었다. 소작살이를 하는 형편에 입 하나가 더 붙는다는 것은 살림살이에 병 아닌 골병을 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골댁은 며느리를 오빠네에 피신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자를 데리고 갔다가는 그 비암농꾼 영혼 독한 놈이 자를 복날 개패리 끼어서 필경 그리 애롭게 받은 씨를 떨과 뿔 것이오. 저 씨가 얼마나 애롭게 받은 것인지야 오빠도 아시제라. 근께 나아가 자 묵을 것이야 어쩌 그럼 하든지 간에 뒤뜰틴 게 몸 풀 때까지 참 숨가주시오. 이것이 다 망자 소원인데 오빠가 안 걷어주면 누가 걷어주겠소. 감골댁은 올케의 눈치가 보이는 것쯤 모른 척하며 오빠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자네 사정이 그리 다급하고 옹색한디야 나가 어쩌겠는가. 근데 여기라고 괜찮을런가 모르지. 그것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헛일인께 안심하시시오. 감골댁은 자신있게 말했다. 감골댁은 경찰서에서 이틀 동안 닥달을 받고 풀려난 다음 며느리가 유로에서 나올 듯한 그 임시가 가까워지자 나 모르는 고생을 겪어야 했다. 며느리가 멋모르고 집으로 찾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 길목을 지켰던 것이다. 들몰 쪽은 자기가 지켰고 칠동 쪽은 딸들을 시켜 동가리로 지키게 했다. 거리도 가깝고 전에 들어갔던 길이니까 들몰 쪽으로 나오기가 쉬웠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보성 쪽으로 돌아나올지도 모를 일이라 칠동 길목도 지키게 한 것이다. 며느리가 애를 베가지고 나오면 그 길로 당장 데려오란 말이오. 내 말 어기면 어찌 되는지 알지요? 군인 대장인가 백모신가 하는 놈의 그 표독스러운 말을 감골댁은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온야 이 백가놈아, 네 놈이 독새 눈깔 해갖고 아무리 독을 부려봤자 네 놈이 날 죽이기밖에 더겠냐. 나가 네 놈 손에 죽고 말제. 내 새끼 씨담은 며느리를 네 놈 손에 냄겨줄 상 모르냐. 아나 요런 징하고 독한 백가놈아. 감골댁은 날마다 며느리가 나타나기를 눈이 빠지게 지키고 앉아 그 결심을 다지고 다졌던 것이다. 한 달을 넘게 지켜서야 감골댁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다. 아가 어찌 됐냐? 감골댁이 며느리에게 물은 첫말이었다.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꼬았다. 꽃이 몇 달이나 안 비쳤더냐? 감골댁의 절절한 두 번째 물음이었다. 2달이구만이라. 며느리의 가느다란 대답이었다. 2달이면 되긴 되었는데 감골댁은 혼잣말을 하고는 어쩌냐 네 매물로는 영추가 없겠지?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확인했다. 금매라 지하 처음 일이라는 게. 그 무슨 얼빙이 같은 소리여. 바락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감골댁은 간신히 눌러 참았다. 며느리의 말대로 첫 임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소리 지르는 것에 놀라 어렵게 실린 씨의 해가 갈까 봐서였다. 내 지성 짜놓고 불쌍히 생각해서라도 신령님이 잘 태워주셨겠지. 가자. 감골댁은 아들한테 며느리를 보내고 난 다음 날 새벽부터 장독대에 정화스를 떠올리고 두 손을 모았던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속에 담긴 소원을 다 풀어내고 나면 얼마나 오래 앉았었는지 무릎을 펴고 일어서기가 어렵고는 했다. 감골댁은 그 길로 며느리를 고흥의 오빠네에 숨긴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백남식은 감골댁 일 같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가 관할하고 있는 군내의 여기저기서 거의 매일이다쉽게 터지는 사건들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백남식이가 그 일까지 기억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감골댁은 읍내 걸음을 피했고 장날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면 경찰서를 멀리 피해 샛길로만 걸었다. 그런데 감골댁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며느리의 소식을 물어댔다. 처음에는 며느리 아직 안 왔소? 오겠지라.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물음은 복잡해졌고 대답하기도 까다로워졌다. 뭐들 말로 며느리가 애초에 애를 못 뺄 몸이 아닐게라? 애를 뱉는디도 영 무식인가 하는 그 사람이 안 보내는 것 아니겠어. 아, 요리 깝깝하니 앉아서 귀돌리지만 말고 판이 오적구름 되겠는지 유로로 찾아가 보자 그래요. 유로가 마음대로 오가는 티는 아니더라도 무슨 방도가 있을 것 아니겠어. 감골댁은 말을 둘러붙이다 못해 귀찮고 역정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역정을 낼 수는 없는 일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피하는 길밖에 없었다. 감골댁이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염대장이라는 그 고마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될 때였다. 말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제멋대로 길을 잘못 잡거나 재물에 부풀어 오르고 하는 법인데 사람들은 염대장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내려놓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해가며 나쁜 사람으로 몰아댔다. 그럴 때마다 감골댁은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는 채 염대장에게 죄짓는 마음만 깊어갔다. 그러나 심사령관에 비하면 염대장한테 가지는 죄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사령관이란 분이 자기네 일로 빨갱이로 몰려 잡혀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골댁은 아무데서나 합장을 하며 눈을 내리감았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심사령관님은 시상에 둘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몸 안 다치게 그 일 잘 풀리게 보살펴 주십소사. 보살펴 주십소사. 감골댁은 며느리에게도 심사령관과 염대장의 은혜는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는 채 염대장에게 죄짓는 마음만 깊어갔다. 그러나 심사령관에 비하면 염대장한테 가지는 죄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사령관이란 분이 자기네 일로 빨갱이로 몰려 잡혀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골댁은 아무데서나 합장을 하며 눈을 내리감았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심사령관님은 시상에 둘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몸 안 다치게 그 일 잘 풀리게 보살펴 주십소사. 보살펴 주십소사. 감골댁은 며느리에게도 심사령관과 염대장의 은혜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동안 얼마나 곱씹었는지 모른다. 심사령관님이 순천이나 광주로만 잡혀갔더라도 씨암탉 한 마리 진하게 가가지고 면회를 갈 수 있으련만. 서울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감골댁은 가슴 아린 소구름만 물었다. 감골댁이 계속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심사령관이 잡혀가고 그 뒤의 소식을 씻은 듯이 알 수 없어서였다. 그 소식을 정통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경찰서는 멀리 피해 다니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 장터에서나마 소문을 들으려고 했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골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언젠가는 꼭 만나 그 고마움과 죄스러움을 표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며 그저 무사하기만을 비는 것이었다. 어야 정님아, 나가 밤잠을 못 잠시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 순덕이가 어찌 된 것인지 니만은 알고 있단께. 네가 나 죽는 걸 안 볼라면 싸게 말을 해라. 아이고 매 아집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째 나를 요리 잡지고 죽일라고 돼요. 모르니께 모른다는디 나도 인자 피가 보티요. 아 금매 그년이 보팅이 싸기 전날 밤에도 너희 둘이서 만나지 않았냔 말이여. 사람이 지 아무리 독것만 묵었더라도 집뜨기 전날 밤에 만난 지일로 치는 동무한테 말을 아니었을 리가 만못한께로. 그것이 아집니 생각이제. 실제로 순덕이가 아무 말도 아니었는디 나보고 어쩌라고 이랬었소. 나한테 죄가 있다면 순덕이하고 친한 죄밖에 나가 잘못한 거이 무엇이가 있소. 네 참말로 나가 네 앞에서 양잿물 먹는 걸 보려고 이러냐? 나가 새끼 간수 잘못되었다고 순덕이 애비한테 날이 날마동 늑신늑신하게 메타작 당하는 건 니도 알지야. 나가 순덕이 그 왼수년을 못 찾으면 어차피 맞아 죽게 생긴 판국이다. 나가 맞아 죽느니 네 앞에서 양잿물을 묵을란께 싸게 말여. 아집니가 양잿물을 묻기 전에 나를 죽이고 묵으시오. 해도 너무시오. 정림이는 그만 주르륵 눈물을 쏟았다. 정림이의 눈물을 보자 순덕이의 어머니 나주댁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집을 나가는 그 큰일을 저지르면서 그리도 옹골차게 한마디 내색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의심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옹골차기로 하자면 딸 순덕이가 정림이를 당할 수가 없었다.
그 옹골참으로 정림이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미심쩍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정림아, 요 일이 거꾸로 돼야갖고 네가 집 나가고 너가 엄니가 순덕이한테 묻는다고 생각해도 네가 그리 다 풀 수 있겠냐? 하모니라, 아집니 넌 너무 야박하고 야속하시오이. 어째 나 말은 하나도 안 믿고 그러시오. 아집니가 자꾸 그랬상께 나 마음이 되나케나 거짓말에 불고 잡으려고 그러요. 없는 말 생으로 맹글 것까지 없고 혹여 그년이 바람든 기색 같은 것은 안 배디야? 순덕이가 딸인께 아집니가 더 잘 알고째라. 걔가 어디 3살이나 많이 까는 가시네 간디라. 나하고 밤마동 순놈소롱도 이야기야 나가 다 하고 순덕이야 짤막하니 답이나 하고 웃기 나오제라. 그래, 네가 날 속이려고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가 다 늙어감수로 이 무슨 변통인지 모르겠다. 몬딩이 가시네. 참말로 왼수가 따로 없다. 나주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한숨을 토하며 일어났다. 정림이는 나주댁이 멀어지는 것을 유리문을 통해 지켜보다가 고웃음을 치며 혀를 날름했다. 나주댁이 아무리 애를 태우고 못살게 굴어도 순덕이가 어디로 떠나갔는지 발설할 수는 없었다. 순덕이는 어차피 마음 독하게 먹고 집을 떠난 것이고 찾아서 데리고 온다고 해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기는 이미 들려 있었다. 미친년, 지 혼자만 떠나불고. 정림이는 마음이 텅 비는 외로움을 느끼며 쓸쓸하게 웃었다. 순덕이는 심사령관을 찾아 보따리를 쌌다. 순덕이는 심사령관이 갑자기 잡혀가고 그 모습이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술을 놓다가도 멍한 눈으로 앉아있기가 예사였고 옆에서 듣기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한숨을 자주 쉬어댔다. 그러나 정림이는 그러려니 했다. 그 정도의 상심은 자신이 이미 겪어보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신압으로 잦아들려니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순덕이의 상심은 그렇지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걸핏하면 눈물을 짰고 허방을 딛는 것처럼 몸짓까지 이상스러워졌다. 평소의 순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가시네야, 니 어제 이랬었냐. 이러다가 너가 엄니 아버지까지 알아채겄다. 금매 말이오. 나 맘을 나도 모르겠어.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뜬맨키로 안 된다니까. 안 되면 어쩔 것이냐. 되게 맹글어야지. 맹그러지 임사 폴스 맹그렇지.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이고, 요 숭언년. 못 살겄으면 어쩔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 남정네를 찾아 나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메, 니 참말로 미쳤냐? 니 그 소리 지정신으로 하는 것이 여시방? 정림이는 정말 소스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하는 순덕이는 너무나 태연했던 것이다. 니가 상사병에 걸려도 오지게 걸렸는갑다. 그 병이야 약도 의원도 없은께로 니 알아서요. 그래야지. 나 혼자 좋아서 도진 병이니까. 음악하시네. 참말로 숭하고 숭하네. 그런데 순덕이는 정말로 저 일을 제 혼자 알아서 결정했던 것이다. 경찰서 사원 아이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심사령관의 집 주소를 알아왔고 저희 가게에서 돈을 빼돌린 것이다. 나 내일 집 떠날란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순덕이가 밑도 끝도 없이 한 말이었다. 무엇이요? 어디로? 심대장한테로. 거기가 어딘디? 경기도 수원. 핀지 주고 받았냐? 아니, 허먼, 찾아 나서야지. 참말로 속고 뒤집어쓰는 미친년이시. 연락도 안 취해보고 찾아가기부터 뭔 첨혀? 핀즈 험은 무슨 소양이 있다냐? 잡혀간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지 어쩌는지 알라면 수원 집부터 찾아가야 할 것 아니거냐. 감옥에 갇혔으면. 면회하고 뒤수발 해야지. 어메, 요런 뻔뻔하고 징언년. 춘향이야 하룻밤 인품에 안겨나보고 오리전까지 이별걸음이나 헌 처진께 곤장 맞아감수로도 수저런 것인디 니야 손 한 번 만져보기는 새로 얼굴 맞대오고 눈 한 번 못 맞춘 처지에 뒷수발은 무신 뒷수발이다냐? 금깨로 더 애가 타고 미치겠는 것이지. 그것은 또 무슨 소리요? 자가 춘향이 찜쪄 먹으려고 하네. 나 마음이 춘향이 맘만 못할 거이 뭐시오? 엄마마, 저 말 독하고 찰방지게 오는 것 좀 보소. 네 마음이 춘향이 마음보다 더헌께 니넌 천리길 찾아 나서고 춘향이야 못 그런 것 아니겠냐. 아이 꿈에 이 미친년아. 이렇게 무작정 찾아갔다가 심사령관이 싫어하면 어쩔 것이냐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순덕의 결심 앞에서 그 말은 의기만 꺾이게 할 뿐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려 네 맘이 그러면 가야겠제. 죽는 것보다미야 낫은 일인께. 그리 찾아갈 때나 있는 네가 부럽다. 무슨 소리다냐? 무슨 소리기는. 하섭씨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나도 니하고 한눈에 떠볼 것인디 말이여. 금매 그리하면 동무삼아 얼마나 좋거냐. 분딩이 가시네. 연병언다. 순덕이는 나흘 전의 모습을 감추었고 정림이는 그날부터 나주댁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다. 정림이는 흩어지지도 않은 책들을 타독거려가며 정하섭이가 어디 있는 줄 알았다면 정말 순덕이 따라 보찜을 쌌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인 순덕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촉발된 감정일 뿐이었다. 그가 작년 10월 난리통에 좌익으로 나타났을 때부터 벌써 엇갈린 인연이었고 아버지가 자수를 해서 보도연맹위원장이 된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마그만 인연이었다. 정하섭이가 아버지의 행위를 용서할 리가 없었고 아버지가 정하섭을 받아들일 리도 없는 일이었다. 자신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속절없이 정하섭에 대한 그리움을 지워갈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도연맹위원장이 되자 그리도 뻔질나게 드나들며 비릿한 웃음을 능글능글 묻혀내던 솥공장집 아들 윤태주도 깨끗하게 발을 끊고 말았다. 인물이나 사람 됨됨이가 정하섭하고는 될 것이 못 되지만 그나마 재산이 많으니까 어찌 마음을 줄까도 싶었는데 그것마저 빗나간 것이 틀림없었다. 좌익이라면 이를 갈아대는 그가 좌익에서 몸돌린 아버지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정림이는 그래저래 세상 살맛을 잃어 책장사하는 것도 시들해져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도연맹위원장이란 자리가 뭐 밥 생길 것 있다고 뻔질나게 바깥 출입만 하고 다녔다. 정하섭을 생각하면 정림이는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는 부잣집 아들이 왜 좌익은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를 일이었고 정 사장은 재산이 있을 만큼 있으면서도 무슨 돈 욕심을 또내 멀쩡한 논에다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왜 그리 흉악한 죽음을 당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지 모를 일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반대로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정 사장의 장래를 생각하기만 하면 정림이는 불쌍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한심하기도 해서 감정이 복잡해지고는 했다. 정 사장은 집 밖에서 횡사를 한 연유로 시체가 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헐어 들어갔고 안방 차지를 못한 채 마당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은 문상객이 아니라 구경꾼이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혀들을 차댔는데 그건 죽은 정 사장을 안 됐어 해서가 아니라 그에 관한 돈 욕심을 꾸짖는 것이었다. 농사와는 상관없이 장사만 해먹고 사는 공설시장 통 사람들도 하나같이 정 사장을 좋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읍내 소작인이란 소작인은 모두 정 사장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는 드러나 마나였다. 인종 중에 진로 못된 인종. 지 혼자 배꼽이 요강 꼭지가 되어 처먹었다고 쌀나는 논에다가 짠물을 끓이대? 이 죽어서 풀지옥에 갈 짓거리다. 지 욕심 채우는 것도 좋고 더 부자 되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 사람 목숨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순차는 따지질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 쌀이야 바로 사람 목숨이고 소금이야 간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런 간단한 이치도 모른디다가 소금이야 소금밭 없어도 바닷물 떠다가 솥에다 끼리면 나오는 것이지만 쌀이야 논 아니면 무신짓거리를 한다고 맹그러지는 물건이냔 말이오. 근데 논에다가 짠물을 퍼댔으니 아이고 그래 고약스럽게 죽을만 하제. 정림이는 책방문에 기대서서 정 사장의 마당 빈소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 농부들의 그런 투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다. 어쨌거나 살인죄인되어 재판소로 넘어간 그 사람들만 불쌍하게 되었어. 우리가 참말로 재수 좋은 것이네. 하몬 우리라고 그런 걸 당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낫이 아니라 도끼로 차근차근 찍었겠지. 정림이는 이런 말을 듣고는 눈을 질끈 감으며 몸서리를 쳤다. 정 사장의 빈소에 구경꾼이 그리도 많이 몰렸던 것에 비해 정작 장례 행렬은 초라하기만 했다. 부자의 장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장 하나 없었고 상여 뒤에도 10명 남짓한 가족분 유지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저리 죽어갈람서 부자면 뭐려. 저리 빈손으로 갈람서 너네 짠물은 왜 돼? 지가 아버지 저리 숭악하게 죽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장다가 어디서 뭐라고 있는겨.
인자 저 집안도 다 망해 분졌네. 정림이는 들몰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상여를 눈물 글썽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화섭은 아버지의 장례날 서울에서 형사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전날 어둠이 짙어진 시간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도남동 신흥사 아랫동네에 감춰진 고정선을 찾아갔다. 거기서 잠을 자고 다음 접선 장소와 시간을 지령받은 것이 점심때였다. 접선 장소는 안암천의 도남동으로부터 두 번째 다리 우측, 시간은 오후 5시, 이쪽에서 걸어갈 방향은 신설동 쪽을 향하여 좌측 1000변, 상대방이 걸어올 방향은 도남동 쪽을 향하여 우측 1000변. 1차의 신호는 쌍방이 다리의 5m 정도 전방에서 담배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꿔든다. 위험 신호는 쌍방 동일하게 담배를 개천으로 던진다. 2차의 암호는 상대방이 먼저 백운산 방풍이 곱지요. 이쪽에서 감도 맛있습니다. 정화섭은 그 지령문 내용에서 자기가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냈다. 접선 장소는 사전 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 환하게 드러났다. 학교를 다니며 자주 오간 길이었다. 안암천이 접선 장소인 것을 보면 그 근방 어딘가에 당의 중견 간부 비트가 있다는 증거였다. 접선 시간이 늦은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일 터였다. 정화섭은 접선 시간 15분 전에 안암천과 도남동의 교차점을 출발했다. 혁대와 구두끈은 단단히 조여 있었다. 좌측 1000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았다. 자연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두 다리에는 긴장의 힘이 전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접선을 앞두고 전신이 2배나 3배쯤으로 팽창되는 것 같은 긴장감은 언제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어떤 일이고 거듭하게 되면 숙달이 되고 쉬워지게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접선을 하는 일은 아무리 되풀이해도 숙달되지도 쉬워지지도 않았다. 아니, 할수록 긴장감은 커져가고 있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될 것이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숙달되고 쉬워진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정화섭은 생각했다. 접선을 거듭할수록 긴장감이 더해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목숨을 노리는 경찰의 수사망이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화섭은 첫 번째 다리를 지나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담배를 빨며 걸음을 조정했다. 담배불을 붙이면서 확인한 시간이 7분 전이었다. 접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계를 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접선 장소 가까이에서 시계를 자주 보는 것은 정보 미비한 적의 수사망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 매복되어 있을지 모를 적을 사주 경계해야 될 상황에서 시계를 보며 신경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은 걸음걸이로 조정하고 육감으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두 번째 다리와의 거리가 30m쯤으로 가까워졌다. 시간은 3분 정도 남아있을 터였다. 정화섭은 고개를 약간 숙인 듯하며 눈동자만 굴려 전방 우측 1000변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걸어오고 있었다. 정화섭은 가슴의 동요를 가볍게 느끼며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걸음을 자연스럽게 옮겨 1000변으로 좀 더 가깝게 이동했다. 다리와의 거리가 10m쯤으로 좁혀지고 정화섭은 담배를 바꿔들 준비를 하며 옆눈길로 건너편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다리로만 흐르던 것 같은 긴장의 전율이 손끝, 발끝, 머리털 하나하나에까지 뻗치고 있었다. 건너편 남자가 담배를 바꿔드는 듯했다. 그리고 멈칫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담배를 개천으로 내던졌다. 저기다. 눈앞에 번갯불이 번쩍했고 그 불빛 사이로 건너편 남자가 급히 돌아서는 것이 보였다. 아득하게 막힌 것 같던 시야가 확 트여왔다. 옆골목이 대로처럼 크게 보였다. 정화섭은 전신이 푸드득 경련하는 힘의 충동을 느끼며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다. 저놈이다! 저놈 잡아라! 총소리처럼 뒤에서 터진 소리였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얼굴을 확인시켜주고 주력을 떨어뜨리며 진로를 방해받고 공포심을 가중시킨다. 무조건 돌진해라.
최단 시간 내 골목을 선택하라. 그러나 골목을 과신하지 말라. 막다른 골목이 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함정이다. 골목에서도 직선 전진을 하지 말라. 좌우 90도씩 방향을 바꿔라. 2, 3회 방향을 바꾼 다음 대로로 나서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라. 방향을 바꿀 골목이 없으면 담을 타넘어라. 첫 집에서 은신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막다른 골목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계속 이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성은 정신무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무장과 동일한 비중으로 신체 단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하섭의 의식 속에서 한순간에 확대되었다가 사라지는 말들이었다. 그는 두 번째 골목을 좌측으로 꺾어 돌았다. 머릿속에는 도남동 큰 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신설동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그쪽은 이미 건너편 남자가 택한 방향이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었다. 실제의 소리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네 번째의 골목을 좌측으로만 돌았다. 그렇게 되면 90도가 아니라 180도의 방향 전환으로 추적자들과 정면이 되는 셈이었다. 그는 안암천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전진만 하려는 도망자의 심리와 그것을 믿는 추적자의 습관을 역이용하려는 것이었다. 도남동으로 접근해가면서 안암천으로 빠지는 작전은 성공이었다. 안암천변에 다다라 사방을 살폈지만 추적자의 발길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도망자를 차별 없이 감싸주는 자연의 은혜로운 옷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추적자의 발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는 위험지대였다. 위험지대에서는 신속하게 벗어나라. 정하섭은 도남동에서부터 첫 번째 다리를 건넜다. 그리고 처음 계획을 바꿔 삼성교 쪽을 향하여 큰 길로 직진했다. 큰 길을 건너 골목을 타고 삼성교로 빠져나갔다. 삼성교에서 시내로 나가는 전차를 탔다. 밤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지 전차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빈자리에 가서 앉고서야 정하섭은 속옷이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번쩍하는 불빛 속에서 황급히 돌아서던 건너편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위험 상황을 알았을까? 미행당하고 있었을까? 미행당하면서 나를 구하기 위해 그 지점까지 위험을 무릅쓰며 온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아무 낌새도 채지 못했었는데 내가 미숙한 탓인가? 그 사람만 표적이었다면 나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미행당한 것이 아니라 매복이었다면 큰 문제다. 조직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무사히 할 텐데. 정하섭은 심한 갈증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무의식적으로 혁대에 손이 갔다. 혁대 속 가죽과 가죽 사이에 도당에서 중앙당에 보내는 기밀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 알 필요도 없었다. 자신의 세포로서의 임무는 도당에서 내준 혁대를 찾듯이 오늘 접선이 성공하면 그 어느 장소에선가 만나게 될 중앙당 간부에게 다시 풀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만약 체포되었더라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혁대를 차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해야만 했다. 고문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혁명, 그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나, 그 자체가 바로 혁명이다. 그래서 혁명은 치열하며 외로우며 희생의 피를 먹고 피어나는 꽃이라야 하는 것이다. 꽃. 혁명을 왜 하필이면 꽃이다 비유한 것일까? 혁명의 투쟁은 지극히 남성적인데 그 성공을 여성적인 꽃에 비유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꽃나무도 혁명의 과정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분석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그냥 아름다움으로서의 비교인가? 혁명이 아름다워? 그래. 혁명의 과정에서 겪는 쓰라림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같은 것들의 다음에 오는 혁명의 성공. 그것은 얼마나 기막힌 아름다움이랴. 기쁨의 함성과 승리의 깃발이 한 덩어리 되어 물결치는 새 세상.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찬란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피워낸 인간의 꽃이다. 지난 10월 1일 중국 땅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건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이었다.
그날 혁명 전사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날뛰었을까? 그들은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웃었을까?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통곡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을 돌이키며 앞서 죽어간 동지들을 생각하며 그들은 아마 통곡을 했을 것이다. 중국 혁명의 성공은 26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고 그들이 겪은 온갖 순환 속에 5만리 대장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위대한 승리를 누가 감히 폄하할 수 있는가? 조선공산당은 24년을 투쟁해 오고 있으며 나는 고작 1년일 뿐이다. 겨우 1년일 뿐인데 그렇게도 긴 세월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다니. 24년의 세월에 비해 1년은 얼마나 짧고 부끄럽고 하찮은 시간인가. 조선공산당을 결성했던 분들이 엄연히 살아서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들이 겪어낸 그 세월을 그분들은 대체 얼마나 길게 느끼고 있을까. 얼굴을 본 일이 없는 그분들은 철인인가 초인인가. 그분들의 투쟁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투쟁을 훼손하지는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자. 혁명의 그날 하나의 꽃으로 마음껏 통곡할 것을 믿자. 기다리자. 정하섭은 어금니를 꼭 맞물었다. 을지로 사가 중점에서 전차를 내렸다. 어둠이 짙어져 있었다. 상가마다 밝혀진 불빛이 거리의 어둠을 밀어내려고 안간힘하고 있었다. 정하섭은 명동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혈안이 되어 도남동 일대까지 뒤지고 다닐지도 몰랐다. 예상되는 불심 검문을 피해 고정투로 가는 시간을 늦춰야 했다. 국도극장을 건너다 보았다. 기와를 얹은 주변의 2층 건물에 비해 서양식으로 지은 그 건물은 언제나 우뚝 솟아 거만하게 보였다. 정하섭은 피식 웃었다. 송경이가 생각나서였다. 그녀와 함께 꼭 한번 영화를 보러 들어간 적이 있었다. 무슨 애정 영화였는데 이젠 제목도 생각나지 않았다. 송경이가 굳이 그 영화에 초대한 의도가 기억에 떠올라 정하섭은 웃음이 지어졌던 것이다. 그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다. 그건 꽤나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유치한 방법이었다. 그녀로서는 아주 세련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느낌은 솔직하게 그랬다. 그녀는 꽤나 유치하고 껄끄러운 점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세련되고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영화 구경시켜드릴게요. 하면 충분할 걸 가지고 제가 오늘 미스터 정을 영화에 초대하겠어요.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커피는 블랙으로 마셔야 제맛이 난다느니 마늘 냄새가 지독한 우리 음식은 역시 야만적이라느니 하는 식의 말을 무척 뽐내는 듯한 기분으로 쓰기를 즐겼다. 가정과를 다닌다는 여자가 옆구리에 릴케 시집을 끼고 다니며 시를 쓰겠다고 하는 것도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시를 쓰겠다는 여자가 미국 것이나 서양 것은 무조건 최고로 섬기는 사고방식도 구역질나는 것이었다. 토지 분배를 왜 해야 하나요? 왜 남의 땅을 무조건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런 강도 같은 도둑놈 신부가 세상에 어딨어요? 수확을 반반씩 나눴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누가 소작질을 했어요? 그녀는 부지할 길 없는 부르주아 근성의 소유자였고 서양 4대주의에 빠져있는 썩은 영혼이었다. 그 결론과 함께 그녀와의 만남을 단절하고 말았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고향 후배로서의 반가움이 전부였고 그 다음부터는 조직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만나는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그 감정의 색깔을 현격하게 변화시켜갔다. 조직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녀가 온몸에 덕지덕지 묻히고 있는 속물 근성은 추악하고도 경멸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반박한 미모마저 천박하게 느껴졌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은 그 얼굴은 다만 굴곡이 보기 좋도록 형상된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기생충적 부르주아 집단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혁명은 필연적으로 성취되어야 했다. 신령님 앞에 약조하실 수 있으신 게라. 물큰 스치는 들꽃 냄새에 실려 들리는 소리였다. 소화, 그윽하고 슬픈 듯한 고운 얼굴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송경이와는 비교가 안 되게 청결하고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희생적인 여자. 소화는
내가 떠나온 뒤로 줄곧 약초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다시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한 약초. 그리고 발걸음을 못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나 되었나. 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고운 마음을 간직한 그 여자는 감옥에서 자기도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했었다. 그때 그녀의 그런 심정을 혁명의식의 자각이 아니라 사랑의 매개가 된 센티멘틀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말았는데 그건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 나를 만나겠다는 단순한 목적만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그녀 나름으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면 나의 그런 규정은 얼마나 경솔한 오판이고 그녀에 대한 인격 모독인가? 혁명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은 이론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혁명의 성취도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충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와의 관계를 계기로 그녀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이 또 행동의 필연성을 제공했다면 내 규정은 확실히 경솔이었다. 혁명의식이 매개가 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하고 사랑을 매개로 하여 혁명의식이 싹트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수아에게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무당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의식의 강도가 무당 노릇을 팽개칠 수 있을 때 무당이라고 혁명대열에 못설 이유는 없는 일이었다. 가만히 있자. 내 생각에 왜 자꾸 이렇게 몰려가나? 수아가 혁명대열에 서기를 원하나? 수아를 전사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아니지. 약조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이어진 거지. 수아와의 약조를 고의로 피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5월부터 유난히 임무가 바빠졌다. 서울 왕래를 자주 한 것이다. 잦아진 서울 왕래나 지리산에 3차례 잠입했던 것이나 짐작으로 아는 것이지만 모두 이현상 동지의 지리산 투쟁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3차례의 지리산 잠입에서도 이현상 동지는 만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인 줄 알면서도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았다.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언제나 느끼는 어둠의 차단감을 다시 느꼈다. 도당에서 만난 염상진 위원장이 물었었다. 이현상 선생님은 만나뵈었나?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는요? 전국대회 때 멀리서 언젠가 뵙게 되겠지. 염상진 위원장이 동지나 동무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이 묘한 무게로 가슴을 눌러왔었다. 정하섭은 시공관 내거리에 이르러서야 명동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밝은 동네, 아름답게 상점의 불빛들이 휘황했고 거기에 어울리게 사람들도 붐볐다. 안전한 피신지대였다. 몇 시간 편안하게 보낼 때를 찾으려고 그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다. 다방이라는 간판을 보자 잊고 있었던 갈증이 생각났고 시공관의 공연 간판을 보자 저기를 휴식처로 정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방에서 홍차와 물 2잔을 마시고 바로 극장으로 들어갔다. 정하섭은 심파초 연극을 10분쯤 보다가 시름시름 잠으로 빠져들었다. 정하섭은 10시 반이 넘어 고정트로 접근했다. 먼 발치에서 집 주위를 살폈다. 인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왼쪽 작은 창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것이 안전신호였다. 그는 대문을 지나쳐 담을 끼고 뒤로 돌아갔다. 담에 쪽문이 붙어 있었다. 쪽문 틈으로 검지손가락을 넣어 끈을 더듬어 찾았다. 끈을 5번 잡아당겼다.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정하섭은 시장길을 느꼈다. 그때서야 저녁을 안 먹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극장에서 박수 소리에 잠이 깼고 저녁 먹을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고 고정트에 안전하게 도착할 방법만 생각했던 것이다.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한 스스로가 어이가 없었고 또 한편 상황 앞에서 그렇게 몰두하는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영 앞뒤가 안 맞는 묘한 기분이었다. 인기척이 들렸다. 남역 기록입니다. 정하섭은 낮게 말했고 바로 쪽문이 열렸다. 어떻게 일은 잘 됐지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인 남자가 물었다. 은행원인 그는 약간 소심한 편이었다. 실패했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하섭은 방바닥에 철퍽 앉으며 대답했다. 아니, 어쩐 일입니까? 그래, 어떻게 됐어요? 주인 남자는 생각보다 심하게 놀라고 있었다.
형사들에게 쫓겨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고 도남동 일대까지 불심 검문이 있을까봐 명동까지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다음 접선의 지령이 없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체포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 사람이 미행을 당하고 있었는지 정보의 누설로 형사들이 미리 잠복하고 있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화섭은 미리 사건을 간추려 마여버려 상대방의 질문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했다. 이거 참 야단나군요. 갈수록 조직의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인 남자는 핏기 없이 긴 얼굴이 침울해져 한동안 앉아있더니 참, 저녁은 드셨습니까? 뒤늦게 생각난 듯이 물었다. 뭐 그럴 경황이 있었어야죠. 밤늦게 폐를 끼치는 게 염치 없기도 했지만 그러나 체면 차리며 밥을 굶을 생각은 없어 정화섭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랬겠지요. 그런 일 당하고도 제때 밥을 찾아 먹는 사람은 철판 같은 강심장이거나 형편없이 둔한 사람이겠죠. 잠시 기다리세요. 준비해둔 저녁이 있습니다. 주인 남자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화섭은 감지해내고 있었다. 갈수록 조직의 노출이 심해지고 있다는 그의 말이 정화섭은 새롭게 신경 쓰였다.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덜어 잡히는 것이야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것이 산발적인 것이 아니고 연쇄적이어서 조직의 줄기가 드러나게 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낌새는 이미 2-3달 전부터 느껴졌던 것이다. 이거 찬이 없어서 이 세상살이가 갈수록 꼬여가니. 주인 남자는 소반을 놓으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갈수록 검거가 심해지는 모양이죠? 정화섭은 숟가락을 들며 예사롭게 물었다. 예, 여기도 언제 형사들이 덮치고 들지 불안한 심정입니다. 나야 은행원 신분이니까 개인적으로야 위장이 안전한 편이지만 어떤 선이 불어버리면 그땐 끝장이죠. 경찰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지 수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참 문제입니다. 그놈들 방법이야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겠어요. 일본 놈들한테 전수받은 온갖 고문을 총동원할 텐데요. 고문만이 아니라는 소문입니다. 고문을 해대면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좋은 자리를 놓고 회유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건 고문보다 더 무서운 방법일 수도 있지요. 그런 미끼에 걸려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적의 스파이가 되어 조직을 야금야금 파먹고 드는 독충이 됩니다. 우리 조직의 특성인 점소직화는 강점이면서도 약점입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은폐시키는 데는 강점이지만 그런 자들마저 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약점이지요. 한 선생 생각으로는 그런 자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집안 아이들에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선생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 있었다. 그거야 알 수 있습니까만 시당의 조직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건 그런 자들의 소행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 중앙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겠죠. 물론이겠죠. 나 같은 하부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당 중앙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겠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원으로서 투쟁을 각오한 사람들이 돈이나 자리의 유혹에 넘어가다니 말입니다. 정화섭은 밥맛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글쎄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체포가 되고 며칠 죽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거액의 돈이나 좋은 자리를 내놓고 회유를 시작합니다. 죽겠느냐? 협조하겠느냐? 협조하면 신변과 비밀은 절대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생존의 보장은 물론 거액의 돈까지 내민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일수록 10중 8구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급혁명을 계급 상승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 본능과 함께 돈의 마력이란 생각보다 큰 겁니다. 부의 편중으로 무산자를 속출시키는 자본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공산혁명이 자본주의의 돈에 매수된 무산자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웃지 못할 모순이었다. 정화섭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반당분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그건 하루속히 색출 처단해야 할 대상이었지 비판할 대상이 못 되었던 것이다. 이거 늦게 패가 많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화섭은 상을 물렸다. 그만 쉬세요. 선은 내일 중으로 다시 될 테니까. 주인 남자는 상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정화섭은 벽에 몸을 부리며 두 다리를 뻗었다. 피곤이 전신을 무겁게 눌러왔다. 눈을 감았다. 전신이 무거운 피로감에 젖은 것과는 달리 의식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기만 했다. 서울시당이 위협받고 있다면 그건 당 중앙에 직결되는 위협이 아닌가.
중앙의 그런 상황과 지방의 무장투쟁 본격화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소극적 지하투쟁에서 적극적 무장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무슨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것일까? 염상진 위원장이나 안창민 선생이 이런 사실을 전해들으면 뭐라고 할까? 아, 그분들은 이제 직책이 바뀌었지. 안창민 위원장. 제대로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느낌이 이상해. 판단이 빠르고 염상진 위원장이 하는 걸 보아왔으니까 어느 군보다 센 보성군당의 전통을 지키겠지. 보성군당이 막강하다는 건 경찰에서 먼저 인정하는 사실이고 안창민 위원장한테는 그게 부담이 될지도 모르지. 안창민 선생도 생긴 것하고는 달리 보통 독한 분이 아니야. 충성을 입고도 잡히지 않고 끝내 살아난 것을 보면 나도 그 두 분 밑에서 무장투쟁이나 했으면 좋겠구먼. 정화섭은 무슨 그리움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무거운 손놀림으로 담뱃갑을 꺼냈다. 식량 운반조를 이끌고 조계산 지구로 간 하대치는 예정대로 이틀 만에 돌아왔다. 하대치는 염상진의 지령을 가지고 왔다. 중대장급으로 강동식을 포함해 3명을 뽑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안창민은 그 지령에서 지구사령부 중심의 무장병력화를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며칠 전인 27일에 무장부대 300여 명이 진주 시내를 기습했다는 사실 신문은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그것도 다 새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작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안창민은 사흘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곧 회의를 소집했다. 인원 차출에 따른 차질 없는 근무 배치와 차출자의 준비를 고려해 다소의 시간 여유를 가져야 했던 것이다. 중대장급이라고 대상이 명시되었고 강동식은 이미 지목되었으므로 나머지 2사람을 고르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위원장님 말입니다. 위에서 다 알아 할 줄 생각합니다만 전번에 보고했다시피 군경 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형편인데 계속해서 인원 차출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유로를 지켜야 하니 말입니다. 이해룡이 신중하게 입을 뗐다. 맞구마이라. 요런 행편으로는 보성, 월교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판에는 당해내기가 해롭지 않겠는가요? 오판돌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예, 말씀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당이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 작전을 꾸며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당만을 놓고 생각하면 두 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당은 독립된 조직이나 부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당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도당 조직의 일부입니다. 적의 동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고를 했듯 도당은 다른 군당들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도당 자체 조직을 통해서도 중앙당을 통해서도 세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당의 군 경병력이 얼마인지 우리 병력이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태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걱정들 마시고 하루하루에 충실하십시다. 안창민은 차분하게 말해 나갔다. 그럴 거이다. 험수로도 사람 수가 푹 줄어뿐디다가 또 빠져나가니까 맴이 걸쩍지근한 것이지라. 오판돌이 여유있게 웃으며 어깨를 폈다. 그건 당연히 생기게 되는 염려입니다. 그럼 회의는 이만 끝내도록 하죠. 하대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도 같은 걱정을 했으리라고 안창민은 생각했다. 그 불안감은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원장님, 부르셨는가요? 강동식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예, 강동무,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창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강동식을 맞았다. 그리고 담배를 권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손수 말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위원장이 된 다음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에서는 강동무가 군당을 떠나 투쟁 사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야? 거기가 어딘게라? 강동식은 빨아들이던 담배를 입에서 다급하게 떼며 물었다. 염상진 대장 부대가 될 것 같소. 하면 언제 떠야 하는 거요? 모레입니다. 그동안 임무도 교대해야 하고 움직일 준비도 갖추도록 해야지요. 모레. 강동식은 무슨 생각인가를 하는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시일이 좀 촉박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허나 우린 계속적으로 투쟁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알겠구만이라. 당에서 결정한 일인데요. 강동식은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산등성이를 들러보았다. 언제나 힘센 모습을 한 산들의 억센 줄기가 가을볕을 받아 선명할 뿐 사람의 움직임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동기가 시방 어디에 있을란고? 그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어져 나간 산줄기들을 바라보며 망연하게 생각했다. 오늘 밤 안으로 만나지게 되겠지. 그는 자기 조소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영코 염대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려 여그보다야 염대장님 밑으로 가는 것이 낫지. 여그야 이래저래 마음이 껄떡지근하고 지랄 같은 게 매미 요리 찌뿌르등등 해갖고야 혁명투적이고 멋이고 지대로 될 리가 없지. 멀찌감히 떨어져 나가. 기왕제사 헐려면 쌈박하니 한바탕 해야지. 강동식의 걸음은 차츰 빨라지고 있었다. 강동식은 밤이 늦어서야 동생 동기를 만날 수 있었다. 행편이 그리 급하게 되었은 게 어쩌냐. 내일 저녁에 그 일을 해주어 불어야 쓰겄다. 강동식이 낮게 속삭였다. 강동기는 형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엿보래 느꼈다. 실로야 그렇긴 한데. 근데 위원장님한테는 허가 맡았소? 강동기는 가슴이 두근거려 오는 걸 느끼며 물었다. 야가 시방 무슨 새나라 가는 소리를 하는겨. 허가 맡았음사 뭘라고 니를 요리 시향지맹키를 찾아왔을 것이냐. 니 그리 시덥지 않은 소리 하는 거 본께로 날 돕겠다는 맴이 없어져 뿐건 아니여? 아따 그 억지스러 애지간이었쇼. 그 전에 승리 말했다기 그 자석이 악질 반동인 것이야 틀림없는 일인게. 뭐 일을 하자면 뭐 정당하니 허락받고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 말이잖아. 그려 네 말도 맞는 말이게 헌디 새 중간에 징긴 안창민 위원장이 입장이 곤란해갖고 냅둬라 혀불면 어쩔 것이냐. 네 생각에는 허락이 날 것 같으냐? 근데요 우리한테 결치고 우리가 배운 학습대로 하자면 뭐 응당 허락이 떨어져야 할 일인데 그것이 어찌 그럼 될런지 자신은 못하겠소. 글쎄 그렇단께로 우리 간단하니 니하고 나하고를 놓고 생각해보자. 나가 염상진 대장님이라고 혀도 그렇고 안창민 위원장이라고 혀도 그렇고 네가 염상구라면 누가 와서 그것이 악질 반동인께 처치해불게 허락해 주시시오 하면 나는 그래라 하고 대답 못하겠다. 누가 처치해불만 모른 척기는 혀도 거꾸로 나가 염상구고 네가 염대장님이나 안 위원장이라면 니는 어쩌겠냐. 영공색스러운 걸 먹고 그래. 나도 성님맹키로 해야지 무슨 수가 있겠소.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사촌 성재간인데도 그런데 친성재간이면 그것이 어쩌겠냐. 그것이 사람 사는 일이고 사람 매미라는 것이요. 사람 매미 그리 돌아가는 것이야 당성하고도 사상무장하고도 또 다른 문제인 것이요. 칼로 무시 치대기 안 되는 것이 사람 매미께. 네 어쩔 심판이냐? 어쩌긴 어쩌라. 악질 반동 없애고 성님 왼수도 갖고 하는 이중으로 존일인데 의당 나서야줘라. 동상 고맙네. 고맙긴 아니라. 근데 언제 나설라요? 내일 저녁에. 전상 그래야겠더라. 마음 단단하니 묵어놓겠구만이라. 예, 나가 또 연락함세. (3) 두 형제의 야행. 기차에서 내리는 김범무의 시야에 고깔 모양의 첨산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언제 보아도 단아하고 말쑥한 그 모습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히 선명하게 가까워 보였다. 김범무는 어떤 아늑함과 따스함과 편안함, 그런 것들이 고루 섞인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며 한껏 숨을 들이켰다. 그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만 느낄 수 있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장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켤 때 스르르 감겨진 눈을 그대로 감은 채 숨을 토해내며 고향의 냄새를 음미하고 있었다. 갯내음과 땅내음이 어우러진 그 미묘한 냄새도 고향만이 주는 특이한 냄새였다.